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뭐 중동 전쟁 확전되지 않는다라고만 하면 사실 우리 토론의 의미가 별로 없기도 네. 합니다. 그러나 최악의 경우에도 우리는 대응을 해야 되니까 중동 전쟁이 만약에 확전될 경우 그럴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럴 경우에 특히 호르무즈 해협을 끼고 있는 이란 입장에서는 호르무즈 해협을 이제 봉쇄 조치를 단행하거나 뭐 선박을 납포함으로써 호르무즈 해협을 이 물동량이 지나지 못하도록 분명히 사용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워낙 뭐 세계 이 유조선 물동량 한 30% 가까이 차지하고 네. 있으니까 이것이 국제 유가에 혹은 물류비 인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텐데 이런 시나리오를 혹시 그려본다면 최악의 경우 어떤 상황까지 우리는 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최악의 경우를 항상 우리는 대비를 해야 되는데요. 그 비근한 예로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었을 때 아무도 이 전쟁이 일어날 거라고는 예상을 못 했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 전문가 자체도 전쟁은 없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결국은 전쟁이 일어나서 네. 또 이제 단기간에 끝날 줄 알았는데 그것도 지금까지 계속 1, 2년 이상 계속 끌고 있으니까 네. 그런 면에서 이제 이번에 중동에 대한 긴장도 저는 이제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고 봅니다만은 그래도 모르기 때문에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됐을 때 우리나라는 어떠한 정책을 취해야 될지를 네. 항상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가장 큰 문제는 이제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됐을 때는 유가 문제를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네. 그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나오는 나라가 이제 쿠웨이트라든지 뭐 이라크라든지 사우디아라비아는 반드시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야지만 뭐 아시아 쪽으로 수출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물량이 막힌다고 하게 되면 아까 이제 그 사우디아라비아 등 이제 오펙의 여유 생산 능력이 한 600만 배를 된다고 했는데 그것을 초과하는 물량 자체가 나올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글로벌 수급 문제에서 공급이 안 되고 굉장히 타이트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때는 진짜 뭐 130달러, 뭐 140달러 이상으로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문제는 우리나라가 뭐 물량 작습니다만 우리나라가 이제 대중동 수출을 할 때 그 물량 자체가 또 호르무즈 해협을 들어가야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출 전반에도 또 영향을 미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가 된다고 하면 이제 후티 반군이 같이 또 합세를 해서 홍해에도 또 이제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 지금도 한 운송량의 절반 정도는 이제 희망봉을 통해서 돌아가는 것 때문에 운송비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것 때문에 또 석유 수요가 늘어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제 강조하고 있는 뭐 제조업 강국이다 또는 이제 수출 강국이다 하는 문제 자체가 유가가 올라가고 운송비가 올라가면서 공급망이 또 이제 망가지고 그런 문제 때문에 우리나라가 겪을 수 있는 이제 피해는 굉장히 크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좋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시키거나 또 그 이란 인근에 송유관도 있고 가스관도 있고 네. 그거 잠궈버리면 정말 우리나라로서는 워낙 또 중동 원유에 대한 의존도가 높잖아요. 우리나라 원유 수입액 중에 한 70% 가까이, 72% 정도가 중동산 원유고 하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도 분명히 가정을 하고 안심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최악의 시나리오로 어떤 상황까지도 국제 유가라는 측면에서 전개될 수 있다라고 우려하십니까? 일단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였을 때는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란 자체의 이 원유 수급이 전체 글로벌 시장에서는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다른 중동 국가들의 수출량까지 막아버리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 우리 정부도 비축유를 확보한다던가 여러 가지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조금 더 넓게 보자면은 이게 단지 어떤 유가뿐만이 아니라 이 호르무즈 해협이 막힌다는 거는 현재 지금 위협받고 있는 홍해, 수에즈 운하도 완전히 막힌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되면 지금 당장에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수출이 되는 경로 자체가 이 희망봉 아래쪽으로 바뀌면서 지금 물류가 한 열흘에서 2주 정도 더 걸린다고 해요. 네. 실제로 중국에서 유럽에 수출하는 이 물류비만 적게는 2배, 많게는 4배까지 올라갔다라는 이 보고들이 있고요.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 수출로 먹고 사는 입장에서
이런 사실 뭐 물류비의 타격은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이렇게 국제유가 오르고 물류비 오르면 좋아할 나라는 러시아 아닌가 생각도 되고요. 그만큼 중동산 원유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나가야 되는 국제사회에서는 러시아산에 대한 의존도를 또 높여나가겠다는 움직임을 또 가져갈 수도 있고, 그것이 또 유럽 국가들에 대한 어떤 바게닝 파워 같은 거 이런 걸 또 발휘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면에서 러시아 혼자 웃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고, 전쟁이 더 확전되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개인적으로 해보고, 또 희망봉 관련 그 물류 사업하는 기업들도 역시 웃을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로서는 굉장히 힘든 일이 전개되고 있다, 좀 이렇게 규명을 하고 싶습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좀 지금 이제 논의하고 싶은 것은 국제 유가 이야기했고 물류비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또 전쟁하면 빼놓을 수 없이 고려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거시경제 변수가 환율 아닙니까? 네. 환율을 결정짓는 변수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만, 특히 이런 지정학적 불안, 전쟁이 날 때는 어쩌면 거의 반드시 강달러가 야기되거든요. 그러니까 안전자산 선호 현상 때문에 금값도 치솟고 달러 가치도 치솟는 이런 현상이 반복되는데, 역시 다시 한번 이렇게 확전되는 양상이 전개된다면, 왜냐하면 지금 확전되지 않을 거야라고 믿고 있는데 확전될 거라고 입장이 바뀌는 양상이 또 나타난다면 또다시 공포감으로 강달러 현상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환율 불안에 대해서는 혹시 박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교수님 말씀하신 게 맞는 지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환율이 이제 올라가고 있는 이유가 뭐 우리나라 경제에 대한 문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이제 에너지를 많이 수입을 하고 있고 또 수출을 통해서 많이 이제 경제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세계 경제의 불안을 가장 직접적으로 맞는 나라가 이제 우리나라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중동 긴장에서부터 좀 더 영향을 많이 받게 되고, 또 원화 가치가 하락하는 문제도 다른 통화보다도 훨씬 더 많이 하락하는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미국 경제가 좋아서 고금리 정책을 취하고 있고, 그다음에 강달러라는 문제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좀 대외 충격에 취약한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것이 결합되다 보니까 이제 환율이 좀 더 안 좋은 측면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제 수출하는 데 있어서는 이제 그 환율이 올라간다는 것이 긍정적일 수도 있지만, 근데 현재 상태로서는 세계 경제 수요가 크지 않고 또 우리나라 기술적인 수준이 다른 나라들보다 크지 않을 때는 크게 효과를 발휘할 수가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환율 관리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지난번에도 뭐 달러당 1,400원을 네. 돌파할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그것을 좀 더 낮추는 이제 뭐 구두 개입을 한다든지 어떤 개입을 통해서 낮춘 정책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어떻게 교수님 보십니까? 네. 뭐,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환율 자체, 불확실성, 불안정성은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저는 이 영향에 실물적 영향도 있지만은 좀 더 그러니까 금융 관련된 영향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나라 지금 주식시장 비롯해서 많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있는데, 실제로 이런 불안 요소가 있을 때, 이 한국에 있는 투자 자산을, 뺀다라던가 좀 더 안전자산인 미국이나 다른 지역으로 투자를 전환하는 문제들이 있을 텐데,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더 환율로 인한 좀 문제들, 좀 더 현실성 있는 문제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환율이란 거를 무역에서만 본다면은 일종의 이 물건 가격, 수입하는 물건 가격 혹은 수출하는 물건 가격이 바뀌는 부분인데, 이런 측면에서는 우리나라가 상당히 수출도 많이 하고 수입을 많이 하기 때문에 물가적인 측면에서 큰 영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네, 좀 더 금융 입장에서 본다면은 이런 좀 효과들이 좀 더 부정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여지가 좀 많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게요. 2022년에 10월 11월쯤에 슈퍼 강달러가 나올 때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원화 가치는 좀 강했었거든요. 미국이
이제 왕 달러였다고 한다면 우리나라는 저는 비율을 밤 달러, 나머지 밤 원화, 나머지 통화는 도토리 뭐 이렇게 저는 비유를 했었어요. 근데 24년 들어서 전쟁이 발생하고 이때 나타난 또 초강달러 시대가 왔는데 이때는 원화 가치가 급격히 떨어졌었던 것은 저의 해석은 이렇게 합니다. 워낙 원유에 대한 대외 의존도도 다른 말로 기름 한 방울도 안 나는 나라니까 이 중동 분쟁 또 원유 가격 상승에 대한 우려감이 유독 우리나라는 더 심각하고요. 그리고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가 우리나라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나라들보다 유독 우리나라가 중동 원유에 대한 의존도가 높으니까 상대적으로 더 지정학적으로 펀더멘탈이 약하다라고 인식받을 수 있고 기왕이면 이런 공포감이 들 때 달러의 형태로 돈을 갖고 있어야 될 텐데 원화를 팔아서 달러를 갖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하는 움직임이 슈퍼 강달러와 동시에 원화의 급격한 약세를 만든 게 아닌가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는데 그런 관점에서 우리나라가 우려할 점은 국제유가 치솟고 강달러에다가 물류비까지 금융불안까지 이런 것들이 중동 전쟁이 만약에 확전되는 양상으로 간다면 더 불안하게 우리는 느낄 수밖에 없고 더군다나 24년은 물가 안정이 우선시 되는데 물가 안정으로부터 더 멀어지잖아요. 기름값 오르고 기름을 날리는 물류비도 오르는데 거기에 더 많은 돈을 주고 사야 되잖아요. 강달러면.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니까 우리나라로서는 수입 물가가 오르고 소비자 물가를 잡을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저 금리에 대해 질문을 드려볼게요. 우리나라 만약에 확전돼서 2차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면 기준금리를 인상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두 분께 여쭤보겠습니다. 마치 우리 금통위 열는 것처럼. 위원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현재 기준금리가 3.5%. 네. 근데 그것을 과연 더 올릴 수 있을 것인가? 네. 저는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자율을 올렸을 때 그로부터 이제 피해받는 계층이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네. 뭐 지난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이 올랐을 때 뭐 영끌이한 걸로 해서 많이 이제 한 측면도 있고 또 금리가 올랐을 때 또 물가를 좀 더 악화시키는 이제 그런 문제도 있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금리라는 것이 뭐 기업 원가에도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좀 더 이제 또 증폭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정부라고 하면 네. 금리를 높이는 것보다는 좀 더 이제 그 물가 안정을 위해서 정부가 취할 수 있는 것들, 뭐 지난번에도 뭐 이렇게 식품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지원을 해준 것처럼 뭐 그런 부분 보조금을 넣는다든지, 그래서 금리 말고 다른 정책을 통해서 좀 가격을 안정화시키는 그런 조치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2차 인플레 와도 금리 인상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교수님은 어떤 입장이세요? 2차 인플레 와도 금리 인상 안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뭐 사실 현재 우리나라의 지금 통화 정책 자체가 어떻게 보면 묶여 있는 이유는 좀 국내적인 이유인 거잖아요. 뭐 네. 가계부채 문제라던가 이런 문제, 국내 경기가 지금 회복세가 더디다던가 이런 문제인데 만약에 이런 유가가 상당히 높고 안전자산에 대한 이 선호 심리가 매우 장기화된다면, 이 갈등이 매우 장기화된다면, 사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좀 더 일찍 어느 정도의 이 정책의 이 버퍼라고 하죠. 그러니까 선 반영할 수 있는 부분도 사실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약간은 지금 좀 기회를 놓친 감도 없지는 않고요. 그래서 네, 이런 뭐 향후에 뭐 소위 얘기하는 뭐 2차 인플레가 온다고 한다면은 좀 더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시기적인 고민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적절한 시점에 뭐 금리를 뭐 올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불가피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2차 인플레가 만약에 온다면 금리를 인상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이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네, 당장 물가뿐만이 아니라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금융 쪽에 뭐 지금 이슈도 있기 때문에 네, 금리
대해서 좀 더 종합적인 고려, 통화 정책의 좀 더 종합적인 고려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좋습니다. 그럼 이제 두 분이 어쩌면 드디어 상반된 입장을 말씀 주셨는데 네. 상반된 입장을 두 분 다 주셨기 때문에 제가 원래 날카로운 질문을 한 번씩 드리거든요. 날카로운 질문 시간을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께 먼저. 2차 인플레 와도 금리 인상하면 안 된다라고 하셨는데 물론 뭐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하셔서 그러셨겠지만 근데 2차 인플레가 오면 한국은행에 하는 일이 한국은행은 설립 목적 자체가 물가 안정인 것이고 물가 안정 기구라고 해도 전 틀리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2차 인플레가 오면 당연히 그 물가를 잡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환율도 너무나 강달라면 더더군다나 물가 잡기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이 고물가는 서민의 굉장한 충격으로 또 작용할 것이라고 생각되고 생활비 위기죠. 그것을 코스트 오브 리빙 크라이시스라고 표현을 하는데 진짜 그런 상황까지 야기될 텐데 그래도 금리 인상하면 안 된다라고 하실 수 있으십니까? 먼저 예. 이 질문의 날카로운 정도를 10점 만점으로 몇 점 주시겠습니까? 예. 8점? 8점. 예, 예. 그렇게 세지 않다라는 말씀이신데. 세긴 센데요. 예, 말씀 부탁드립니다. 근데 과연 이제 일반 국민들이 고금리 정책을 더 극복하는데 쉬울 것이냐, 아니면 고물가를 극복하는 데 더 쉬울 것이니까 그걸 좀 따져봐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두 개가 같이 붙어 있는 거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고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고금리를 해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이제 이것을 고민을 하는 것인데, 과연 고물가 상태에서 금리를 올렸는데 물가가 안 잡힌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는 고금리에 고물가까지 또 겪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금리를 올릴 때는 그걸 충분히 생각을 해서 그 이중고가 안 나타나도록 좀 조심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물가가 올랐을 때 고금리를 통해서 물가가 확실히 잡힐 수 있다라고 한다고 하면 뭐 정책을 시행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굉장히 위험하고 또 불확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잘못해서 금리를 올렸을 때는 또다시 또 낮추기는 굉장히 또 힘들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금리를 올리는 데는 굉장히 신중한 태도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 의견 정말 존중할 만하고요. 그렇지만 지금 또 다른 의견 중에 하나는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했지만 금리 인상해도 물가가 안 잡히면 또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또 물가 상승에 따른 그 압박은 상대적으로 취약계층이, 네. 저소득층이. 그러나 금리 인상에 따른 압박은 어쩌면 자산가들이, 기업들이 네. 그 충격을 더 받기 때문에 이 물가와 금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지만 그게 올라가거나 떨어짐에 따라서 받는 영향은 계층에 따라 다르다, 산업마다 다르다, 네. 예, 입장마다 다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 역시 다른 입장 편에 서서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렇게 물가 잡겠다고 금리 인상했을 경우 가뜩이나 우리나라 부동산 PF 때문에 또 뭐 4월 위기설도 터졌었고 위기설이 돌았었죠. 위기가 터진 건 아니지만 4월 위기설이다 뭐다 하면서 우리나라 펀더멘털에 대한 걱정이 굉장히 많은데 그렇다고 물가 잡겠다고 금리 인상하면 그게 맞는 선택일지에 대한 의문을 갖고 계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이분은 어떤 생각이십니까? 저는 자, 먼저 네. 날카로운 질문 시간이니까 이게 코너 속의 코너예요. 네. 날카로움의 정도를 숫자로 한번 표현해 주신다면. 저는 한 7 정도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더 네.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는 현재 흔히 얘기하는 대출금리, 네. 그러니까 시중 대출금리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정책금리 간의 어떤 연관성을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이 현재 사실 시중금리와 뭐 이 정책금리가 같이 움직이는 거는 분명하지만 네. 그 정도가 점점 약화되고 있습니다. 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전 세계 금융시장에서 가장 이 파워가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 미국의 사실 금리 때문인데요. 네. 그래서 미국의 금리로 인해서 이미 사실 이 시중 금리 자체가 영향을 받는 부분이 있거든요. 미국이 금리를 움직였을 때 우리나라 정책 금리를 움직이지 않더라도 그 부분이 어느 정도 대출 금리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좀 더 미국 금리와 우리 금리 간의 격차를 최소화하는 혹은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최악의 상황이 왔을 때 쓸 수 있는 정책이 없다면 그거야말로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부채 문제를 봤을 때 물론 금리를 올렸을 때 여러 가지 뭐 부채 뭐 이자 비용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겠지만 그 부분이 우리나라의 정책 금리만을 봤을 때는 그렇게 뭐 저는 크지 않다. 좀 더 이미 다른 요소들이 더 많다라는 얘기를 하나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환율 아까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 환율 문제에 있어서도 사실 우리나라 금리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과 우리나라의 지금 정책 금리 차이도 상당하고 다른 뭐 EU라던가 이미 사실 일본도 금리 정책을 올리는 방향으로 지금 선회를 했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은 이런 위기가 오기 전에 한국은행이 조금 더 선제적으로 대응을 했어야 맞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두 분 날카로운 질문에 대한 반론이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 질문을 그 반론에 대한 또 다른 반론을 드리면서 마무리하면 어떨까? 또 방송의 묘미도 있으니까 그렇게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답변 주셨으니까 그 답변에 대한 또 반론에 또 날카로운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금리 인상해도 기준금리와 시중금리 간의 연동성이 좀 약화됐기 때문에 인상 하는 것이 낫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렇지만 연동성이 약화됐다 하더라도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시중금리가 같이 올라갈 가능성, 개연성은 훨씬 더 높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상에 따른 물가 안정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또 환율 안정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나머지 금융 불안이나 이런 요소들은 더 야기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여러 가지 경제 정책 중에서 네. 통화 정책은 가장 좀 더 선제적으로 네. 대응을 해야 되는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근데 지금 우리나라의 금리 수준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른 이 나라의 금리와의 어떤 격차가 저는 조금 더 지금은 중요한 상황이다. 상대적 금리죠. 예. 네, 상대 금리가 좀 더 중요한 상황인데 워낙 지금 사실 계속 우리 특히 한국은행이 사용할 수 있는 정책적인 여지가 점점 좁아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금리 인상이 쉽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이 위기가 장기화될 것이라고 예상을 한다면 오히려 미리 금리를 조정을 하고 이로 인한 여러 가지 좀 이 부정적인 영향들을 다른 정책으로 지금은 좀 보완해야 될 때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말씀 네. 감사합니다. 제가 너무 계속 추가적으로 날카로운 질문을 드려서 이 방송을 보시고 다른 전문가분들이 출연을 꺼리실까봐 걱정이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두 분의 날카로운 질문에도 또 유연하게 답변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더 신뢰하시고 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좀 드려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날카로운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저 이해가 갑니다. 물가가 다시 치솟았어요. 2차 인플레가 왔어요. 네. 그럼 2차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했습니다. 근데 물가가 안 잡혀요. 그러면 이 통화정책의 실패, 소위 뭐 유동성 함정과 관련된 뭐 역유동성 함정이죠.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데 어떻게 금리를 인상하느냐라는 말씀이신데 그렇다면 물가 잡힐 때까지 금리 인상 계속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미국이 그랬듯이 아니면 미국의 과거 폴 볼커 시대 때처럼 물가 잡히는 수준까지 금리를 인상해서 일단 물가를 잡고 물가가 안정화됐을 때 그때 뭐 경기 부양적으로 통화 정책을 전환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제 금리 정책을 취할 때 그 주된 목적은 이제 물가를 잡기 위해서 한다라는 것인데 네. 과연 물가가 왜 올랐는가 그 네. 원인을 좀 찾아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교과서에 나오는 것처럼 물가가 오르는 데는 두 가지 측면이 있죠. 하나는 이제 수요가 많아서 통화량이 많이 풀려서 수요가 많아서 이제 인플레가 되는 경우도 있고 또 다른 측면은 이제 공급 측면에서 원가가 올랐을 때 또 올라가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통화 정책은 바로 이제 수요가 많았을 때, 통화량이 많이 풀렸을 때 취하는 정책이지, 그 생산 원가 또는 유가, 뭐 그것들 때문에 올랐을 때 생기는 취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중동 긴장 때문에 유가가 올라서 물가가 올랐다 하게 되면 통화 정책을 통해서 잡기는 굉장히 힘들 거라고 생각이 되고, 유가를 안정시켜야지만 또 물가가 안정될 것이거든요. 그래서 통화 정책을 취하기 이전에 과연 이 물가가 올라가는 것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먼저 규명을 해야지 그다음에 정책이 나오는 것이지, 그것이 아닌 상태에서 무조건 물가가 올랐으니까 금리를 올려야 된다는 정책은 좀 잘못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날카로운 질문에 대해서도 또 정말 명확하게 답변을 주셨는데요. 물가가 상승하는 원인을 뭐 말씀하신 대로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도 있고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도 있는데, 이 2차 인플레가 만약에 나타난다면 그것은 분명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인데, 근데 왜 수요를 줄이기 위한 정책을 가동하느냐? 이것은 다른 카드를 이용해서 공급망을 안정화하는 방향으로 물가 안정에 대비해야 된다라는 말씀까지 주신 것 같습니다. 마치 이렇게 금리 인상 여부를 가지고 토론을 하니까 지금 이 자리가 금통위 같습니다. 금통위 위원들과 한번 여러 견해를 주고받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다른 의견들을 가지고 뭔가 빈틈이 없는지를 찾아보면서 토론함으로써 우리가 정말 어찌 될지 모르는 이런 불확실성에 대비하는 그 첫 단추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런 관점에서 저도 여러 견해들을 종합적으로 수용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자, 끝으로 오늘 고수 열전 토론 방송을 진행해 봤는데, 한 분 한 분 오늘 토론 어떠셨는지 소감 말씀 여쭙고 마무리할까 합니다. 어떠셨습니까? 지난주에 비해서 많이 어려워서 네. 쉽지는 않은 네. 토론이었지만은 저는 일단 하루빨리 지금 중동에서의 긴장, 여러 가지 이 문제들이 속히 해결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앞으로도 중동과 관련해서 다양한 좀 의견들 나눌 수 있는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소감 말씀 여쭙겠습니다. 예. 오늘 이 자리에 오기 전에 이렇게 어려운 질문을 하실 거라는 것은 이제 기대하지 않고 왔기 때문에 좀 그러셨군요. 편안하게 준비를 하려고 했었었는데, 네. 중간에 그런 질문을 주셔서 저한테는 약간 당황스럽지만 그래도 좀 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이제 그런 기회가 됐다고 생각이 되고요. 네. 진짜 오늘 자리에서 나온 것처럼 다양한 의견이 정책 반영이 어떻게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좀 더 저 자신도 좀 더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되고, 뭐 정부 당국자들도 좀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되고, 이제 그런 기회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소감 말씀까지 너무나 감사하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이 토론의 내용을 바탕으로 경제가 어떻게 흘러갈까, 어떤 시나리오가 전개될까, 그럼 나는 어떤 대응을 해야 되지 하는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참 이렇게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오랫동안 불확실한 이런 세상 속에서 무엇보다도 정부의 역할이 참 중요한 것 같고, 저희도 이렇게 토론을 했지만 정부도 이런 중차대한 대외 상황을 놓고 어떤 시나리오가 전개될지를 시나리오를 짜고 각각의 시나리오대로 어떻게 대응할지를 모색하는데 오늘의 토론 이야기가 좀 도움이 됐기를 바라는 마음까지 전해드리면서 오늘 펼쳐준 두 분의 고수분들 감사하고 고수열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